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배움의 추구자님,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님의 일상과 아주 맞닿아 있는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이죠? 그 청취자님, 혹시 냉장고 안에서 날짜가 지나서 시큼하게 상해버린 우유를 발견하면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냄새 한번 맡아보고 바로 버리시겠죠? 맞아요. 아마 미련 없이 쓰레기통이나 개수대에 콸콸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똑같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된 치즈나 그 막 꾸덕한 그릭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아주 비싸죠. 그러니까요. 그런 건 비싼 돈을 주고 기꺼이 사 드시지 않나요? 또 밭에서 비를 맞고 흐물흐물 썩어가는 배추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시겠지만 냄새도 심하니까요. 네, 근데 그것이 도관에서 오랜 시간 정성껏 묵은지가 되면 우리는 그걸 밥상의 모물이라고 부르면서 엄청 환호합니다. 이게 뭐랄까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인류의 식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모순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미식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아슬아슬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발효와 부패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와, 종이 산장 차이. 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주제도 바로 이 지점에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번 심층 탐구의 핵심 임무는요. 바로 고기의 숙성과 부패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줄타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주제죠. 신선하게 갓 잡은 고기보다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공을 들여서 묵힌 고기에 전 세계 미식가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그 황홀한 미식과 끔찍한 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단백질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낱낱이 파헤쳐 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 배경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배경이요? 네, 평소엔 그 낡은 가죽장정의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서재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뒤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거 진짜 고기 맞죠? 하하, 네, 맞습니다. 옆에 최첨단 현미경도 보이고요. 무슨 고기 숙성고 안에 직접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를 위해서 특별히 실험실이랑 숙성고가 결합된 공간으로 자리를 좀 옮겨봤습니다. 시각적인 연출까지 알아봐 주시니 감사하네요. 분위기가 완전 사는데요. 오늘 우리는 저 현미경 너머로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화학 반응의 세계부터요. 우리가 직접 입으로 느끼고 코로 맡는 거시적인 미식의 세계까지 아주 폭넓게 넘나들 예정이거든요. 와, 미시와 거시를 아우르는군요. 네, 결국 숙성이든 부패든 똑같이 단백질이 분개하는 현상인데 과연 누가 이 고기라는 거대한 영양덩어리의 주도권을 쥐느냐? 주도권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그 주도권에 따라 어떻게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지 그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차분하게 해보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제가 이번 주제를 파헤치면서 여러 자료글을 쭉 훑어봤는데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부분이었죠? 숙성과 부패.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 눈에는, 아니 적어도 그 초기 단계에서는 겉보기에 완전히 똑같아 보인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 둘의 화학적인 기본 메커니즘이 가수분해라는 현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수분해, 영어로는 하이드롤리시스라고 부르는 아주 기본적인 화학 반응이죠. 물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숙성이 시작되든 부패가 시작되든 고기 내부에서는 단백질이나 지방, 탄수화물 같은 거대한 고분자 물질들이 물분자와 반응하는 겁니다. 물과 만나서 어떻게 되나요? 아주 작은 저분자 물질로 쪼개지는 파괴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청취자님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아주 거대하고 정교하게 조립된 레고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대한 레고성이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성 같은 엄청 거창한 걸 떠올리면 될까요? 오, 딱 좋습니다. 그 거대하고 촘촘하게 조립된 레고성이 바로 갓 도축된 고기의 단단한 단백질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갓 잡은 고기는 레고성처럼 단단하군요. 네, 가수분해는 이 거대한 레고성에 물이라는 요소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던 레고 블록들이 하나둘씩 툭툭 끊어지고 낱개의 블록들로 분해되는 과정이죠. 레고성이 허물어지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 에이징된 숙성육을 먹을 때 고기가 입안에서 막 질기지 않고 사르르 녹듯이 부드러워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흐물흐물해지는 그 연화 현상 말이죠. 단단하게 얽혀있던 근육 조직들이 레고 블록 부서지듯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엄청 신기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구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맛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맛이 변한다고요? 네. 커다란 레고성 자체로는 사실 아무런 맛이 없던 무미건조한 단백질 덩어리였거든요. 인간의 혀는 그 거대한 덩어리의 맛을 직접 느낄 수가 없어요. 아, 분자가 너무 커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작은 레고 블록들, 즉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쪼개지면서 비로소 우리 혀가 감지할 수 있는 맛과 향을 가진 분자로 변하는 것이죠. 무미건조한 성이 맛있는 블록으로 변하는 거네요. 문제는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거나 겉모습만 관찰해서는 이 레고성을 무너뜨리는 초기 단계가 미식을 향한 위대한 숙성인지 아니면 끔찍한 부패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현상 자체는 똑같이 레고성이 부서지는 건데요. 결과물이 하나는 미슐랭 3스타급 요리가 되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해치는 맹독이 된다면 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느냐는 거죠.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문서들을 종합해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던 비유가 있었어요. 어떤 비유였나요? 바로 누가 가위를 들고 잘랐느냐? 이 질문이 핵심이더라고요. 아주 예리하게 짚으셨네요.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를 자르는 가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선한 분해와 악한 분해로 나뉩니다. 가위의 주인이요? 네. 먼저 인간에게 황홀함을 선사하는 숙성, 즉 효소가 빚어내는 선한 분해부터 살펴볼까요? 좋아요. 이 분해의 주체는 외부에서 침투한 불청객이 아닙니다. 고기세포 안에 도축되기 전부터 원래 살고 있던 내 식구들이에요. 내 식구들이요? 원래 고기 안에 있던 애들이군요. 맞습니다. 이들을 자기소화 효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칼파인과 카텝신이라는 녀석들이 있죠. 칼파인, 가텝신. 이름이 무슨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엄청 깐깐한 엘프 장인들 같기도 하네요. 하하, 실제로 아주 훌륭하고 묵묵한 장인들입니다. 이들은 산소가 닿지 않아도 외부에서 어떤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일합니다. 오, 묵묵히 일하는 장인들이네요. 네, 정해진 온도와 pH 조건만 딱 맞춰주면 자신들이 속해 있던 단백질 구조를 아주 통제되고 멸균적인 상태에서 정교하게 쪼개기 시작하죠. 정교한 가위질이군요. 이 장인들이 가위를 들고 단백질을 자르면 그 최종 산물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침샘을 자극하는 것들로 변합니다. 그 침샘을 자극하는 산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청취자님도 지금쯤 이 부분에서 확 끌리실 것 같은데요. 맛있는 이야기잖아요. 첫째로 유리아미노산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감칠맛의 대명사 글루탐산 들어보셨죠? 아, MSG 할 때 그 글루탐산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단맛을 내는 글리신, 고기의 깊은 맛과 약간의 쌉싸름한 맛을 더해주는 류신 같은 것들이 와르르 쏟아지죠. 벌써 입에 침이 고이네요. 둘째로 세포 내의 에너지를 담당하던 ATP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감칠맛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핵심 물질인 이노신산, 즉 IMP가 생성됩니다. IMP요? 감칠맛 폭탄이네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몇 개씩 묶인 작은 사슬 형태의 펩타이드들도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숙성육 특유의 묵직한 바디감과 고소한 버터향, 진한 치즈향을 피어오르게 하는 1등 공신들입니다. 와, 그러니까 숙성은 단순하게 말하면 아무 맛이 없던 거대 단백질을 맛있는 아미노산 뷔페로 쫙 펼쳐놓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군침이 도는데요.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뷔페, 그 악한 분해의 가위는 누가 쥐고 있는 건가요? 뷔페는 고기 내부에 있던 내 식구들이 아닙니다. 공개중을 떠돌다 침투했거나 동물의 내장 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외부 미생물들이 고기를 무단으로 점령해서 영양분을 약탈하는 과정입니다. 아, 외부에서 온 침략자들이군요. 네, 그 주체는 바로 부패균 군단이죠. 슈도모나스, 살모넬라, 대장균 같은 세균들이 그 끔찍한 악당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고기라는 엄청난 영양 덩어리를 독차지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 증식 속도가 아까 말한 효소 장인들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비교가 안 되죠. 효소는 고기 내부에 있는 숫자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서 늘어나지를 않아요. 주어진 인력으로만 묵묵히 일하죠. 딱 정해진 인원만 있는 거군요. 하지만 세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가 되는 시기죠.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부패는 처음에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마치 거대한 산사태가 나듯이 걷잡을 수 없이 무서운 속도로 단백질을 무너뜨립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 세균들도 자기들이 살려고 레고를 부시는 거잖아요. 즉, 단백질을 분해하는 건 똑같은데 왜 우리는 그 결과물을 먹을 수 없는 거죠? 세균도 살기 위해 고기를 분해해서 먹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먹고 남긴 배설물과 찌꺼기예요. 배설물이요? 인간이 먹기 좋게 예쁘게 쪼개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 화학적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소와 악취인 겁니다. 으아, 생각만 해도 비위가 확 상하네요.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속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 배설물의 정체가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청취자님, 혹시 지금 식사 중이시라면 잠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악당 세균들이 단백질의 질소 성분을 분해해서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를 만들고요. 네, 아주 지독한 냄새죠. 또 황성분이 든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그 달걀 썩음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혐오스러운 물질이 따로 있거든요. 더 끔찍한 게 있다고요? 바로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녀석들입니다. 아미노산이 효소에 의해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못하고 세균에 의해 비정상적인 탈탄산 반응을 일으켜서 변질된 물질들인데요. 탈탄산 반응이요? 네, 이 물질들의 이름표를 보면 인류가 왜 본능적으로 이 냄새를 혐오하게 되었는지 그 어원이 정말 노골적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푸트레신이라는 물질은 부패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푸트리드에서 이름을 따왔다면서요? 네, 글자 그대로 쓰레기통에서 나는 고기 썩는 냄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카다벨이네요. 잠깐만요. 이건 아예 시체를 뜻하는 단어 카다보에서 유래했다고요? 맞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간이 이 냄새를 맡는 순간 본능적으로 구역질을 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인 셈이죠. 살기 위한 본능이네요. 이걸 먹으면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은 단순히 불쾌한 냄새만 피우는 게 아니라 먹었을 때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드는 진짜 독소를 뿜어냅니다. 진짜 무섭네요. 요약하자면 부패는 영양가 있는 단백질을 암모니아와 치명적인 아민 덩어리로 바꾸는 테러 행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상도 가수분해로 똑같고 메커니즘도 같은데 한쪽은 맛의 축제고 다른 한쪽은 시체 썩는 냄새라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이 과정에 개입해서 선한 효소만 일하게 만들고 악당 같은 세균 군단은 꼼짝 못하게 묶어둘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사실은 이 둘의 운명을 극명하게 가르는 마법의 열쇠가 바로 환경 통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온도가 중요하죠. 온도요? 온도는 인류가 세균과의 길고 긴 전쟁에서 찾아낸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부분의 부패균은 인간의 체온과 비슷한 20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중온 환경을 제일 좋아해요. 아, 우리 체온이랑 비슷하네요. 거기서는 미친 듯이 번식하죠. 하지만 온도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동이 둔화되고 0도 이하의 빙원으로 내려가면 아예 얼어붙어서 증식을 멈추는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세균은 영하로 떨어지면 꽁꽁 얼어서 활동을 멈춘다 쳐요. 그럼 우리의 장인들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맛있게 분해해야 할 우리 내 식구 칼파인과 카텝신도 같이 얼어서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같이 파업하면 숙성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공학의 경이로운 차이점입니다. 물론 효소 역시 온도가 낮아지면 활동 속도가 느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균처럼 기절해서 완전히 멈춰버리지는 않아요. 멈추지 않는다고요? 정말 놀랍게도 효소는 영하 1.5도의 꽁꽁 언 빙온 상태에서도 비유하자면 롱패딩을 입고 아주 느릿느릿하지만 꿋꿋하게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단백질 레고를 가위로 자르는 일 말이죠. 와,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묵묵히 칼질을 하는 진짜 찐 장인들이네요. 네, 세균은 얼어붙어서 손발이 묶여 꼼짝 못하는데 효소는 아주 천천히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숙성 전문가들이 그 기가 막힌 온도의 타협점을 찾는 거네요. 그 마법의 최적 온도 대역이 바로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사이라고 여러 자료에 공통적으로 엄청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마법의 2도 구간을 사수하는 것이 숙성의 생명입니다.
만약 관리를 조금만 잘못해서 온도가 5도나 10도로 훅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효소도 따뜻하니까 신다서 더 빨리 일하겠지만 문제는 같이 깨어난 세균들이 번식하는 속도가 효소의 작업 속도를 순식간에 압도해버립니다. 아, 수 쪽으로 밀려버리는군요. 결국 고기는 제대로 맛을 내기도 전에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온도 외에도 아주 중요한 무기들이 더 있죠. 습도, 즉 수분 활성도와 pH, 산도에 대한 내용도 진짜 흥미로웠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드라이에이징 같은 건식 숙성이 바로 이 수분 활성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고기 표면의 수분을 쫙 말려서 수치상으로 낮춰버리면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세균들이 겉면에서부터 말라 죽어서 침투하지 못하게 차단막을 치는 원리인 거고요. 네, 훌륭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기 속은 여전히 촉촉하니까 효소들은 안에서 안전하게 비폐를 차리고 있는 거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또 하나의 방어막인 pH, 즉 산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균들은 대부분 우리 몸이나 물과 비슷한 중성, 즉 pH 7.0 근처를 엄청 좋아합니다. 중성을 좋아하는군요. 그런데 산도가 5.5 이하로 툭 떨어지는 산성 환경이 되면 세균은 숨을 못 쉬고 증식이 억제되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장인 효소 카텝신은 이름답게 독특한 취향이 있어서 pH 5.0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환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완전 취향이 극과 극이네요. 한쪽에 천국이 다른 쪽에 지옥이 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나 돼지가 도축된 후 정상적인 사후강집 과정을 거치면서 고기 내부에 젖산이 생성되고 그로 인해 고기가 빨리 약산성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부패를 막고 숙성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젖산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자료 중에 아주 흥미로운 실패 사례가 하나 있었죠. DFD 고기, 다크 펌드라이라고 불리는 암적색육의 사례요. 아, 스트레스 받은 소 이야기요. 네, 도축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은 근육 속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도축 후에 젖산이 안 만들어집니다. 젖산이 안 만들어지면 고기가 약산성으로 안 떨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고기 내부가 산성화되지 못하고 세균이 제일 좋아하는 중성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건 부패균들에게 그야말로 프리패스 티켓을 쥐어주고 뷔페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죠. 그래서 DFD 고기는 유독 빨리 썩어버리는 거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우리 일상으로 연결해보면요. 온도, 수분, pH 같은 통제실의 데이터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청취자님이 당장 오늘 저녁에 퇴근길에 마트에서 고기를 샀을 때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이게 잘 에이징된 건지 아니면 상한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탑재된 센서, 바로 오감을 활용하는 실전 생존 가이드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후각입니다. 코를 믿어라. 숙성이 기가 막히게 잘 된 고기에서는 기분 좋은 고소한 견과류 향, 진한 버터 향, 쿰쿰하지만 매력적인 블루치즈 향, 혹은 요구르트 같은 시큼하면서도 상쾌한 향이 납니다. 코를 들이대는 순간 본능적으로 입에 침이 고이죠. 반대로 부패한 고기는 아까 말한 톡 쏘는 암모니아나 시큼한 식초, 최악의 경우 하수구 냄새가 나겠네요. 냄새를 맡는 순간 뇌에서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하고 미간이 팍 찌푸려지는 그런 냄새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냄새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마트에서 진공 포장된 고기 딱 뜯었을 때 가끔 확 불쾌한 냄새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전 그럴 때마다 아씨 이거 상한 건가? 하고 버려야 하나 엄청 고민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 부분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공 포장을 뜯는 순간 확 올라오는 냄새를 confinement odor, 즉 밀폐취라고 부르는데요. 밀폐취요. 포장 안에 갇혀있던 미세한 가스들이 산소와 갑자기 만나면서 일시적으로 피어오르는 냄새입니다. 이건 아주 신선하고 정상적인 고기라도 날 수 있어요. 아, 정상인데도 냄새가 날 수 있군요. 여기서 핵심 판별법은 바로 시간입니다. 포장을 뜯고 나서 약 10분 정도 상온에서 공기가 통하게 두어보세요. 10분 뒤에 냄새가 마법처럼 싹 사라진다면 그건 정상적인 고기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 10분의 법칙. 하지만 1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수구 냄새나 암모니아가 코를 찌른다면요? 그건 미련 없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10분. 청취자님 이건 지워계셔야겠네요. 그 다음 센서는 촉각, 만져봤을 때의 느낌인데요.
숙성된 고기는 만졌을 때 겉은 촉촉하고 부드럽게 눌리면서도 묘한 탄력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탄력이 생명이죠. 그런데 부패한 고기는 손가락을 대는 순간 느낌이 완전 싸하다면서요. 부패한 고기 표면을 만져보면 마치 콧물처럼 미끌미끌하고 끈적거리는 아주 불쾌한 점액질이 묻어나옵니다. 으아... 이건 고기 자체의 기름이 배어나온 게 아니에요. 세균들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더 잘 번식하려고 자체적으로 뿜어낸 일종의 방어막인 바이오필름입니다. 고기 기름이 아니라 세균들이 진 텐트 같은 거네요. 네, 이런 고기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탄력 없이 푹 꺼져서 자국이 그대로 남거나 고기 섬유질이 아예 녹아서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미 레고성이 진흙탕처럼 무너져 내린 상태인 거죠. 마지막으로 시각, 눈으로 봤을 때의 차이입니다. 숙성육은 표면 색깔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좀 짙은 적색이 되거나 심지어 갈색으로 변해도 정상이고 중간중간 낀 지방도 뽀얀 하얀색을 유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상한 고기는 색깔부터가 경고등을 켜준다면서요. 녹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생기고 특히 하얘야 할 지방이 누렇게 뜨는 황변 현상이 오면 무조건 썩은 거라고 굵은 글씨로 경고하더라고요. 시각적인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뼈주위가 시퍼렇게 변색되거나 지방이 누렇게 산화된 것, 그리고 겉면에 검은 곰팡이나 푸른 곰팡이가 폈다면 그것은 악당세균이 이미 단백질 영토를 완전히 점령하고 독소를 뿜어내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항복선언입니다. 무조건 피해야겠네요. 전문가니까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 지점에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결국 가수분해라는 똑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하나는 미식이 되고 하나는 맹독이 되는 이 한 끗 차이를 우리는 과연 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분석한 내용 중에 제일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이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어떤 통찰인가요? 숙성과 부패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개입하는 인간의 의도와 통제에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의도와 통제. 숙성이라는 것은 철저한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의도된 기다림입니다. 온도를 1도 단위로 깎아내듯 조절하고 습도를 맞추고 외부 미생물을 철벽처럼 차단하면서 오직 우리 안의 장인 효소들만 안전하게 춤출 수 있는 무대를 적극적으로 세팅해주는 고도의 행위죠. 반대로 부패라는 건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그저 고기를 상온에 툭 던져놓고 시간만 속절없이 흘려보내서 동네방나 떠돌던 세균들이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방치된 기다림이자 단백질 관리자로서의 완벽한 직무 유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른들이 흔히 농담처럼 고기든 생선이든 썩기 직전이 제일 감칠맛 나고 맛있다고들 하시는데 이 말이 사실은 화학적으로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였네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숙성은 부패라는 까마득하고 치명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다가가서 떨어지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줄타기를 하며 고기가 가진 풍미의 한계치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아슬아슬하고 극한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예술,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세상의 모든 숙성 전문가나 요리사들은 결국 이 종이 한 장 차이의 경계를 다루는 마법사들이군요. 네, 그야말로 마법사들이죠. 효소가 빚어내는 황홀한 감칠맛과 세균이 뿜어내는 치명적인 독소 사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생화학적 전쟁터 한가운데 우뚝 서서 말이죠. 마이너스 1도라는 마법의 방패와 습도 조절이라는 갑옷을 두르고 끝까지 단백질의 가치를 지켜내는 든든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단백질 분계의 춤, 그 원리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육점 진열대나 레스토랑 한편에 놓인 거대한 숙성고를 바라보는 청취자님의 시선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지셨을 거라 확신해요. 우리가 무심코 입에 넣으며 즐거워했던 한 점의 미식 뒤에 이토록 치열한 미생물과 효소의 전투, 그리고 그것을 조율하는 인간의 집요한 통제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알면 알수록 경이롭죠. 자, 그럼 오늘 심층탐구를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배움의 추구자인 청취자님께서 오늘 밤 잠들기 전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관점을 하나 슬쩍 던져드릴까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인간이 온도와 습도를 정교하게 조작해서 미생물과 효소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그 결과로 위대한 미식을 창조해낸다고 으스대며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통제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과 효소들이야말로 지구의 진짜 주인이 아닐까요?
지구의 진짜 주인이요? 이 녀석들이 인간의 뇌가 무조건적으로 환장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 매혹적인 감칠맛과 향을 일부러 뿜어내도록 진화해서요. 아, 냄새로 우리를 유혹한다. 네,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해 수천만 원짜리 거대한 숙성고를 지어 바치고 24시간 내내 온도를 맞춰주며 계속해서 자신들을 배양하고 전 세계로 널리 퍼뜨리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결국 이 거대한 생물학적 세계에서 진짜 누가 누구를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와, 그거 진짜 뒤통수를 때리는 발상의 전환이네요. 인간이 미식의 창조자인지 아니면 그저 맛있는 냄새에 홀려 미생물들을 모시고 사는 충실한 하인인지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매력적이고 약간은 오싹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배움의 추구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에 귀한 시간과 호기심을 듬뿍 나누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 식탁 위에서 무심코 여닫는 냉장고 속에서 벌어지는 그 흔한 일상 속 작은 현상들 안에도 이토록 거대하고 흥미진진한 과학과 철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곳곳에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가시길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청취자님의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한가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식사하세요.